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좀 예민할 수도 있어요. 전 그동안 세상을 잘 알지 못했지만 저와 제 딸이 겪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세상에 참 미친 사람들이 많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주변 누군가 정체를 숨기고 사는 건 아닐까 싶어 무섭습니다. 저는 평균적인 가정에서 자란 남편과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평균적인 가정을 꾸린 여성입니다. 이렇다 할 특이사항도 없고 정말 평범 그 자체예요. 아, 그나마 딸이 조금 능력이 있어서 대학을 다니다 포부 있게 스타트업 회사를 하나 창업해서 꾸려나가고 있었네요. 딸은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이고 똑부러지는 아이였어요. 유순한 남편과 제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애가 나왔나 싶을 정도였죠.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혼자 알파벳을 외우질 않나, 안 시켜도 어려운 책을 척척 읽질 않나, 부모된 사람으로서 혹시 제 딸이 천재가 아니라 영재이진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딸은 학교에 들어가서 빛을 발했습니다. 시험만 쳤다 하면 늘 만점에 반장 같은 것도 도맡아 하고 전형적인 모범생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나 같은 반 아이 엄마가 전화 와서는 미나 엄마 부럽다고 할 때마다 기가 살더군요. 자식한테 목숨 거는 건 요새야 TV에서 안 좋다고 말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엄마였으니까요. 자식이 잘하면 잘할수록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명문대도 덜컥 합격해서 저랑 남편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딸은 자기가 어느 학교 넣을 거라고 미리 언질도 제대로 안 해줬거든요.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희 딸은 제가 잘하고 있나 싶어 조금 캐묻거나 하면 신경질을 내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뭐든 혼자 하려는 딸의 태도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도 불우한 것도 아니고 저랑 남편은 언제든 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곁에 있을 의향이 있는데 딸은 뭐든 혼자 알아서 하겠다는 주의였어요. 결론적으로는 딸은 그동안 혼자서도 척척 잘 해내와서 명문대도 입학했지만요. 시간이 지나서는 딸이 워낙 총명하니까 스스로 자기 길 개척해 나가는가 보다 생각하고 냅뒀습니다. 어쩌겠어요. 딸은 야생 늑대 같은 아이인데. 저나 남편처럼 일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부모가 어떻게 길들이려고 노력해봤자 불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인 거죠. 아까 말했듯 저나 남편은 유순한 성격이라 딸이 신경질을 낸다거나 예민하고 화가 많은 타입이어도 같이 불붙어서 싸우고 다툼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진정하도록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딸도 천성이 약하게 태어난 아이도 아니고 그냥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그랬는지 불만이 많은 성격일 뿐이었으니 잠시 시간을 주면 금세 차분해지고 자기 행동도 돌아보고 사과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 큰 다툼이나 갈등 같은 건 거의 일어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빼고요. 딸이 서울에서 대학을 잘 다니다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본가로 내려왔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반기긴 했지만 아직 방학도 안 한 걸로 아는데 어떻게 내려왔냐, 수업은 어쨌냐 물으니 다짜고짜 자퇴서를 넣고 왔대요. 거실에 앉아서 신문을 보던 남편도 달려와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죠. 나 자퇴했다고요. 왜? 왜? 그 좋은 대학을 왜 때려쳐? 다른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곳인데 대체 왜?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 따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아서 엄마랑 아빠가 좀 도와줬으면 해서 본가 온 거예요. 딸은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는 듯한 표정으로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참 저희 딸다운 태도였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도 저와 남편의 의견은 딸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나요? 자식이 하고 싶다는 일이면 뭐든 지원해주고 싶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들만큼 평범한 길을 걸었으면 하는 거요. 아이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말해도 그럼 당장 대학 때려치고 요리부터 배우자 라고 말할 부모 거의 없잖아요. 저도 남편도 그런 입장이에요. 딸이 뭘 하던 응원하고 지지할 생각이지만
그래도 사람 앞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문제없이 먹고 살려면 대학 정도는 나와야 하잖아요. 그냥 대학도 아니고 남들은 몇 번이나 재수해서라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거길 이렇게 미련 없이 그만두다니요. 남편도 이렇게 막무가내인 딸은 두고 볼 수 없었는지 한마디 하더군요. 너 그거 누구 돈으로 다닌 학교야? 내 돈 아니야? 그런데 부모님이랑 상의 한마디 없이 학교를 그만둬? 너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야? 남편이 말하다 보니 너무 흥분한 것 같아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딸은 자기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 뒤 제가 딸의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빠는 너가 자퇴한 것 때문에 저렇게 화내시는 건 아니야. 목적이 뚜렷하거나 의미를 못 찾으면 자퇴를 할 수는 있지. 그런데 자퇴서 넣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상의 한번 해줄 수 있었잖아. 그러라고 있는 엄마 아빠인데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것 때문에 너한테 많이 실망한 거야. 차분히 타이르니 딸도 자기가 경솔했다고 인정한 뒤 남편에게 가서 사과를 하더군요. 남편도 막상 생긴 대로 화를 내긴 했지만 내심 딸이 놀랬을까 걱정했는지 금방 받아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딸은 자기 포부를 밝히더군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쪽 분야가 블루오션이라면서 각광받는 중이다 보니 무엇보다 빨리 창업해서 선점하는 게 유리하대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고 자퇴를 해서 창업 자본을 지원받으려고 저를 찾아온 거더라고요. 평생 공무원으로 나라에서 나오는 월급 따박따박 받아오던 남편이었습니다. 고위공무원은 아니다 보니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사업병 걸려 이 사업 저 사업 만지다가 파산하고 주식 함부로 건드렸다가 빚쟁이한테 쫓기고 이런 경우를 많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재물에 크게 관심 없는 남편에게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사업 욕심이 있었는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20 초중반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죠. 딸은 저희가 이렇게 나올 걸 예상했는지 자기가 직접 짠 사업 계획서 서류 뭉치를 건네고 나서서 브리핑까지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꼭 지금 이 창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것도 저희 딸다운 발상이었어요. 저희를 설득시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더군요. 결국 저나 남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딸의 사업 계획서를 보고는 나름대로 잠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건지 절대 안 해줄 것처럼 굴더니 의외로 흔쾌히 허락하더군요. 남편은 자기가 네 사업에 투자한 거니까 나중에 성공하면 꼭 은혜 갚아야 한다고 농담하면서 딸에게 창업 자본을 투자해 줬습니다. 결과만 미리 말하자면 딸의 사업은 대성공했습니다. 초반에만 해도 매출이 안 나 이러다 파산하는 거 아닌가 남편과 함께 걱정했는데 어느 순간 우연한 기회로 SNS에서 홍보가 되더니 그때부터 쭉쭉 성장해 지금은 우수한 직원도 거느리는 어엿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딸로부터 돈도 돌려받았습니다. 자기를 믿고 투자해준 게 고맙다고 초기 투자자 한정이라며 몇 배로 돌려주더군요. 어린 나이에 성공을 거둔 딸이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일로 바쁜 딸이 오랜만에 시간이 난다며 가족끼리 모여 외식하려고 식당에 갔습니다. 딸 덕분에 이런 것도 다 와본다면서 고마워하고 있는데 옆에 가만히 있던 딸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아이가 헛구역질을 하면서 화장실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가 어디 아픈가 걱정되는 마음에 화장실로 뒤따라갔더니 제게 안겨 펑펑 울더군요.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은 건가 싶어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으니까 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아. 아까 회사에서도 혹시 몰라 테스트 해봤어. 딸의 이야기를 들으니 순간 넋이 나가더군요. 그동안 일이 바빠 젊은데도 남자한텐 별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뇨. 당황해서 아이 아빠는 누구냐고 아이 아빠한테 말은 해봤냐고 물으니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했고 임신 사실을 말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는 말뿐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싶어 우는 아이를 달래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차마 깊게 상처 입고 임신까지 한 딸을 나무라지 못하더군요. 앞으로 어쩌면 좋나 생각하는데 딸은 아이를 지을 순 없다며 자기가 낳아서 기르겠대요. 자기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업도 계속하고 있으니 아이 낳고 기르는 건 제가 좀 도와주면 앞으로 일하는데도 문제없다고 부탁드린다고 하더군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탐탁지 않았고 이런저런 말도 오고 갔지만 결국 딸아이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정말 예기치 않게 찾아오더군요. 딸아이가 병원을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가니 딸아이가 정신을 잃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지나가는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상태를 물어보니 다행히 수술도 잘 됐고 큰 후유증도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다만 사고가 났을 때 몸이 앞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배에 큰 충격을 받아 딸의 뱃속의 아이는 목숨을 건질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 유산 소식을 전해들은 딸아이는 눈에 띄게 우울해했습니다. 미혼모로 아이를 임신한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 아이를 잃기까지 했으니 오죽할까요? 밥도 잘 먹으려 하지 않고 매일 창밖만 보면서 멍을 때리질 않나. 걱정되는 마음에 퇴원하면 엄마랑 어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자 말해봐도 아이는 건성으로 대답만 하고 말았어요. 누가 봐도 극심한 우울증이 온 것 같아 정신과에 데리고 가봐야 하나 걱정하던 찰나 딸아이 병실에 새로 들어온 어떤 아주머니 덕에 딸아이는 서서히 기운을 차려가더군요. 딸아이 입원 수속을 밟을 때 1인실에는 자리가 없다고 해서 2인실로 갔었거든요. 늘 딸아이를 간병한다고 그 아주머니를 저도 자주 뵀었는데 사람 참 선하고 좋은 분이다 생각했어요. 먹을 거 있으면 꼭 저희 딸아이 챙겨주고 제가 잠시 일이 있어 어디 다녀오느라 병원에 늦게 도착한 날에는 저 대신 아이의 상태도 체크하고 제게 알려주시기까지 해서 감사의 표시로 저도 이런저런 보답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기독교이신지 저보고 마음씨가 너무 곱다며 저는 꼭 구원받아 천국에 갈 거라며 말해주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종종 밤에 병실에 들어오면 기도를 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어느샌가 저희 딸도 함께 기도를 하는 거 있죠. 물어보니까 궁금하기도 했고 갑자기 떠나간 아이 생각에 우울해질 때마다 아주머니가 얘기도 들어주시고 기도도 함께 해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종교에 흥미가 생겼고 지금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종교를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듣고 보니 부침성 없는 딸아이가 아주머니에게만큼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털어놓으며 속마음을 보여주고 위로를 받았나 봐요. 제게는 잘 그러지 않는 딸이라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엄마 된 도리로 아이가 행복해진 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있는 동안 괴롭고 힘들어서 심적으로 어딘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종교를 많이 가지게 되나 봐요. 시간이 지나 딸이랑 그 아주머니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고 딸은 주기적으로 그 아주머니가 다니는 교회에도 다니는 것 같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사고 전보다 점점 밝아지고 활기차게 변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내색은 할 줄 몰랐지만 기댈 곳이 필요하긴 했구나 생각했어요. 저나 남편은 무교긴 해도 종교에 대해 크게 거부감을 가지는 타입이 아니라 이미 성인인 딸이 자기 알아서 교회를 다니는 걸 터치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회는 수요일이나 일요일을 예배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이런 건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은 매일같이 교회에 나갔어요. 매일 교회를 간답시고 회사 일도 직원들에게만 떠넘기니 사업도 잘 안 돌아가다 보니 하루는 제가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냐고 물으니
매일매일 가야 성실성은 인정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싶어 따로 말은 더 안 했지만 갈수록 눈에 띄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계절이 바뀌어서 딸아이 옷장 정리를 해주려고 옷장을 여니 새카만 옷 한두 개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많던 옷들이 다 어디 갔냐 물으니 돈이 부족해서 다 팔았대요. 사업하는 사람이니 재정 상태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진 옷들을 팔 정도로 돈이 쪼들릴 일은 잘 없잖아요. 게다가 전에 딸아이가 회사 일에 바빠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다니길래 도시락을 싸서 몇 번 찾아갔을 때 딸네 회사 직원 하나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는데 그 직원이 전화에 대고 하는 말이 그래, 우리 회사 재정 완전 위기야. 사장님이 회사 돈 있는 대로 다 끌어가셔서 지금 겨우 돌아가고 있는 꼬라지야.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 퇴사해야 될지도 몰라. 하는 겁니다. 아마 그 직원은 제가 자기 사장의 엄마인 걸 모르고 그냥 친구한테 전화로 하는 말 같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딸아이가 회사 자금에까지 손을 뗄 정도로 큰 돈을 끌어 모았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딸이 새로 다니는 그 교회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친구를 불러 대충 사정을 설명한 뒤 딸이 교회 간다고 하고 나갈 때 딸아이 미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딸아이는 차로 한참을 달려 인적 드문 건물에 도착하더군요. 그리고 차 트렁크에서 커다란 캐리어를 꺼내서 열어보더니 됐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로 향하더군요. 멀리서 훔쳐본 그 가방 안의 내용물은 전부 지폐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액수의 큰 돈이 전부 담겨 있던 거였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도 안 와 휴대폰 카메라를 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뒤 딸이 들어간 건물에 귀를 대고 몰래 엿들었습니다. 딸이 어떤 여자랑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돈은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방 안에 들어있어요. 정말로 이걸로 저도 죽은 제 아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앞으로도 지령은 문자로 계속 전해드릴 테니 매달 지령에 적힌 액수를 헌납하시면 신도님도 그분 곁으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몰래 엿들은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딸과 대화 중인 여자의 목소리가 딸이 입원한 병실에 함께 있던 그 아주머니 목소리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제 옆에서 함께 듣던 친구도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이거 위험한 것 같다고 얼른 딸을 빼내와야 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죠.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경찰을 기다리다가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몸이 묶여가지곤 건물 바닥에 버려져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 주위를 살펴보니 딸아이가 들고 왔던 캐리어를 훔쳐 뒤로 달아나려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 친구가 달려가 아주머니를 붙잡고 있는 동안 딸아이를 묶은 끈을 풀고 그 사이에 경찰이 도착해 그 아주머니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고 밝혀진 그 건물과 아주머니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이비였습니다.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어슬렁거리다가 마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 사이비에 발들이게끔 꼬신대요. 저희 딸도 아이를 잃고 마음이 약해진 사이를 노리고 아주머니가 접근한 것 같더군요. 경찰은 그 사이비 신도가 가지고 튀려는 돈가방을 저희에게 무사히 전해주고는 딸 핸드폰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여러 지령을 증거품으로 수집해 갔습니다. 내용만 봐서는 명백한 대규모 사기죄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게다가 저희 딸아이를 속여 돈을 갈취한 뒤 묶어둔 채 폐건물 바닥에 유기한 것도 중죄로 처벌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 스케일이 큰 사건이다 보니 대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딸아이는 그 후로 자기가 믿은 게 다 가짜였다는 사실에 또 슬퍼했지만 또 하나의 충격요법으로 작용한 건지 세상이 너무 무서우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위험하다면서 다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더군요. 회사 일에도 집중하면서요. 딸아이가 가끔 지치거나 할 때는 정신과에서 상담도 받곤 합니다. 역시 힘들 때는 병원이나 가족에게 의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저런 사람이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와 사기칠지 모르는 거니까요. 딸아이가 사이비로 빠지게 될 뻔한 거엔 딸아이가 늘 스스로 잘 해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저희 부부의 탓도 있는 것 같아 괜스레 미안해졌어요. 지금은 더욱 신경 써서 잘해주고 늘 아이의 심리 상태를 살피곤 합니다. 새삼 이렇게 글로 쓰면서 다시 생각하니 정말 무서운 일을 당했다는 게 실감이 나요. 제가 눈치를 못 챘으면 저희 딸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정신이 아찔합니다. 어디 속여먹을 게 없어 마음 약해진 사람 상처를 가지고 사기치는지 다시 생각해도 분노가 치밉니다. 꼭 자기가 한 짓에 대해 무섭게 처벌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부디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 보내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 순 있지만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꼭 행복에 가까운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